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변액에 대해서 약간은 좀 회의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오늘의 종신 메트라이프의 오늘의 종신 상품의 그 10년납 평가업적과 수수료를 보고 그런 생각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네. 변액에 대한 회의가 0.1%도 제 뇌에 남아있지 않다 이거예요. 네. 왜 그런 거 하니 극단적인 그 예로 우리 최준용 RP가 이번 달에 굉장히 잘했어요. 평가업적 300을 넘겨가지고 거의 400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 약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납보험료 200만 원 정도가 미래에셋 그 미선종으로 이제 세일즈를 했단 말이에요. 보통 10년 납으로 세일즈를 했겠죠. 10년 아니면 15년. 대부분 10년으로 이제 세일즈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오늘의 종신 10년으로 받았다라면 미선종으로 받았을 때 평가업적 200에 뭐 총 수수료가 1000만 원이라면 이거를 오늘의 종신으로 받으면은 평가업적이 약 160%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가업적이 거의 한 300, 그러니까 미선종만 해도 310이 넘어버려요.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트라이프 시책이 7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10년 납이 총 수수료가 860%예요. 거기에 70%를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럼 몇 프로죠? 930이에요. 10년 납 종신이. 930. 그럼 만약에 우리 준용이가 오늘의 종신으로 받았다면 총 수수료가 약 700에서 800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선종 10년 납 같은 경우에는 총 수수료가 490%밖에 안 되니까. 거의 수수료가 더블이에요. 더블. 근데 상품을 딱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 상품도 그냥 변액과 그냥 그 저해지 상품의 차이일 뿐이지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는 사망보장금을 연금으로 받는 기능이라든가 받는 어떤 감액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인 거예요. 똑같은 상품인데 평가업적과 수수료가 160% 그리고 200%까지 차이가 나니 야 이거는 10년 납인데 930%의 총수수료를 받고 평가업적이 143이면 변액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건 도저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우리 본부에 이제 변액의 그 좀 일으키는데 제가 이제 좀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액 유니버셜 오늘의 종신 10만 원만 받아도 평가업적 143에 총수수료가 930이에요. 시제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어차피 이 강의는 짧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자, 우리가 한 달에 리워드 DB가 지금 제가 그 한국재무센터에 딜을 한 게 본부에서 100건 이상 신청하면은 리워드 DB를 하나당 이 4만 8,000원에 주기로 했거든요. 이게 최저로 낮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소개든 지인이든 다른 거는 진짜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재무DB만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직 재무DB 한 달에 30개씩만. 지금 우리 100% 같은 경우에 매주에 10개씩 사용을 하고 준용이도 한 30개 사용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예 지금 저는 우리 지점은 입사를 할 때 준비물이 있어요. 당연히 컴퓨터가 있고 깔끔하게 입을 정장 그리고 하나가 초기 투자 비용이 150만 원이에요. 그걸로 재무 DB 영업을 해야 되니까. 앉으세요. 네. 그럼 만약에 그냥 5만 원이라고 단순 계산을 해가지고 30개의 재무 DB를 매달 인풋을 하면은 총 얼마를 인풋하는 거죠, 우리가? 150만 원 인풋하는 거죠, 그렇죠? 150만 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0개의 재무 DB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30명을 다 약속을 잡을 수 있나요? 그냥 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남에 대한 그 TA로 약속을 이 30명 다 잡을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100%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0명 기준으로 몇 명 정도 그냥 상담에 대한 약속을 잡아요? 10명에서 한 뭐 12명 정도? 7명에서 8명 정도? 그거는 조금 TA를 조금 더 연습하면 더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뭐 TA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입의 기준에서 제 기준에서는 30명의 그 재무DB한테 TA를 하면은 약 18명, 그러니까 한 60% 정도죠. 30명 중에 60% 정도. 여러분들 이런 계산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사업비나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측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18명 정도가 단순 그냥 거절을 해버려요. 전화했는데 신청한 적 없는데 본인 신청해놓고 뭐 스팸이야 그냥 차단한다거나 그냥 뚝 끊는다거나 나중에 연락 주세요 하고 그냥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18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2명은 뭐예요? 직접 상담을 한 건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하겠다라고 이제 상담에 대한 TA로 약속만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12명을 또 다 만날 수 있나 이거예요. 12명을 다 만날 수 있나요? 요즘에 뭐 코로나 2단계다 뭐다 해가지고 뭐 저도 그렇고 약속들이 좀 많이 취소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그게 DB라는 거의 특성이니까 그래요. 특성이니까. 그럼 12명 중에서 한 4명 정도가 만나려고 했는데 노쇼를 한다거나 뭐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뭐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뭐 친구가 하지 말래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2명 중에 결국에는 내가 매달 몇 명을 상담하는 거죠? 한 8명 정도를 상담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8명을 만나가지고 이 8명을 다 클로징을 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8명을 만나가지고 8명 다 계약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8명 중에 4명 8명 중에 딱 50%인 4명만 계약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즉 30개의 재무DB를 활용해서 18명은 전화해서 거절을 하고 12명 약속을 잡았는데 이 중에 또 4명은 노쇼를 하고 8명을 결국에는 상담을 해서 이 중에 절반 50%인 4명을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명을 근데 얼만큼 계약을 하냐? 평균적으로 250만 원 정도는 버시잖아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가 만나는 재무DB 분들이 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한 250만 원 정도 버신단 말이에요. 그럼 2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 2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 여러분들 이거는 팁인데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제시할 때 있잖아요. 금액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료를 금액으로 제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 30만 원 하시죠. 이렇게 제시하면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제시를 하세요. 2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급여 받으시는 거에 12% 정도만 하세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30만 원인데 그 금액이 낮아 보여요. 내가 받는 거에 한 10%? 근데 그게 25만 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해야 돼요. 클로징률을 극도로 올리려면 말 한마디 한마디도 다 계산돼 있어야 돼요.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어쨌든 250만 원 버는 사람의 10%인 그냥 25만 원만 본인의 미래를 위한 연금과 본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상품을 가입했을 때 그게 오늘의 종신 10년 납일 때 어차피 비과세 되려면 10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객들이 20년 납은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제 근데 10년 납은 솔직히 10년 납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10년 납조차도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오늘의 종신은 7년 납이 있어요. 7년 납.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7년 납인데 평가업적이 94%예요. 거의 100%에 가까워요. 생명보험 7년 납인데 손해보험 20년 납보다 평가업적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입들은 잘 들어야 돼요. 정착교육비 나오는 신입들, 뭐 창겸이 100%는 이제 6개월 지났고, 뭐 인성RP님, 뭐 우리 이제 규태명규 이 잘 들어야 되는 게 정착교육비 이형은 월납보험료로 주는 게 아니라 평가업적으로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준단 말이에요. 평가업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7년 납 총 수수료도 시책을 합치면 570%에 약 70%를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럼 600% 중반대가 나와요. 7년 납인데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난하게 10년 납으로 했을 때 오늘의 종신 10년 납으로 이 4명한테 25만 원씩 딱 4건만 받았을 때 연금과 펀드를 위해서 본인 소득의 10%만 연금과 펀드로 오늘의 종신 10년 납으로 투자를 했을 때 월납보험료가 얼마죠? 100만 원이겠죠. 지인이든 소개든 아무것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이 재무DB만 산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가업적이 몇 프로예요? 143%예요. 여러분들 중에 6개월 평균 평가업적 143이 나오시는 분들이 여기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에 얘 영업 잘한다. 뭐 지환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환이 6개월 평균 143이 안 나와요. 130 몇 밖에 안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고. 143이라는 숫자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위권 클래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25만 원짜리 10년 납 내 것만 받아도 143이에요. 게다가 신입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정착교육비 143만 원 나오겠죠. 그리고 900 몇 프로였지 아까? 930%, 900 몇 프로였지? 930%잖아요. 그쵸? 그러면 월납보험료 100만 원에 930%니까 총 수수료가 930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본인 급여 아니에요? 그럼 930 더하기 143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죠? 1073. 이 1073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25만 원짜리 10년 납 내 것만 판매를 해도. 그럼 여기서 인풋비용 150만 원 제외하면은 내가 번 돈이 얼마죠? 90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900만 원을 어떻게 벌어요? 창경이 직전 그 직장 한 달 급여가 한 200만 원 중반대였잖아. 그렇게 3개월에서 4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9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풋비용 다 제외하더라도 30개의 재무대비 중에 18명이 그냥 거절하고 12명 중에 4명이 노쇼하고 8명을 상담해가지고 이 4명을 뭐 50만 원 계약한 것도 아니고 25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인 25만 원만 20년 납도 아니고 10년 납으로 계약을 이렇게 내 것만 받아도 평균적 143에다가 총 수수료가 930, 급여가 인풋비용 다 제외하고 900만 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종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상품이 안 좋냐? 그런 게 또 아니에요. 상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 이거 재무대비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명한테 지인 소개 다 빼놓고 25만 원짜리 10년 납으로 한 건씩만 받아도 여러분들은 이 일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저 우리 지점원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여기서 급여 500만 원 이상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대부분 손 들겠죠.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한번 볼까요? 결국에는 8명 상담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 상담할 때 보통 1차 상담, 2차 상담 합쳐가지고 한 2시간 상담하지 않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는 시간은 이것만 계산해보면은 8 곱하기 4, 32시간밖에 안 돼요. 32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객 상담하는 시간은 이것만 계산해보면.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그냥 사무실에서 편하게 업무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사무실 분위기가 뭐 빡빡한 거예요. 누가 뭘 시키나요? 본인이 본인 업무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한 달에 32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이게 9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게 우리 일이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일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업가로서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이 뭐다? 바로 매트라이프의 오늘의 종신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변액 강의는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애니메이션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뭘로 가지고 다녀야 되냐? 노트북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면 제가 만든 이 강의안을 다 공유를 또 해드리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아이패드, 태블릿이 있는 분들은 태블릿에 넣고 노트북이 있는 분들은 노트북에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 시각 효과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건 안 돼요. 반드시 노트북에 넣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주면서 상담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좀 상담을 해줄 건데, 자,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 상담하듯이 한번 할게요. 뭐 설명도 하면서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고객을 만나면 나에 대한 소개라든가 뭐 기본적인 뭐 금융 환경이라든가 금리가 떨어지는 거, 금리가 뭔지 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하겠죠. 뭐 은행의 접근 계산법이라든가 이런 단리 계산법이나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설명을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의 종신을 세일즈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딱 키는 겁니다. 네. 2021년 내년이죠. 부자가 되는 지름길. 제가 오늘 펀드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재밌게 한 30분, 1시간 정도가 걸릴 텐데 그 시간이 정말 1분 만에 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재밌고 유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멘트들을 이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혹시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2010년도 약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죄송한데 좀 불러드릴게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전 사실 이 영화를 안 봤어요.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영화를 보시면 뭐 제가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업 뭐죠? 바리스타죠. 쉽게 말해서 카페에서 뭐 하는 사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에요.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 벌까요? 180에서 한 200 정도 벌겠죠. 그렇게 많이 벌시면 어때요? 막 되게 고된 일인데 180에서 200 정도 법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카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를 벌까요? 일은 하지 않지만 그 카페를 소유하고 있는 그 카페의 오너, 대표는 얼마를 벌까요? 엄청나게 많이 대략 한 달에 얼마 정도 벌 것 같으세요? 2, 3천 정도? 그 정도를 벌겠죠.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이 알바생인데 일은 안 하고 그 카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뭐 골프를 치든 여행을 가든 그 사람은 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약 1000% 정도의 급여를 더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 규태 씨가 만약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180에서 200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런 알바생들을 둔 카페의 주인으로서 2000에서 3000을 벌고 싶으세요? 대표가 누구나 다 그렇겠죠. 누구나 다 그렇겠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그리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180에서 200을 버는데 일은 하지 않고 이 카페를 그냥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엄청나게 높은 소득을 매달마다 챙길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준비하고 캐치할수록 우리는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이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빨리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테크라는 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재테크라는 거는 두 가지 요소만 갖추면 돼요. 자, 제가 쓰는 화법을 여러분들 그대로 고객한테 써도 돼요. 자, 재테크라는 거는 반드시 재테크가 되려면 두 가지의 요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잠을 자고 있거나 어디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랑 술을 먹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하고 있어도, 즉 수익과 관계가 없는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이 계속해서 뭘 만드는 구조? 돈을 만드는 구조예요. 그게 바로 연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건물주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재테크가 성립이 되려면 첫 번째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준용 씨가 하고 계신 적금은 어떻죠? 준용 님이 하고 계신 이자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이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러면서 적금 얘기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적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지 재테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재테크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오케이, 돈이 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은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상품이겠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셋 다 10년 동안 납입을 했을 때 A는 1000만 원의 이자가 생기고 B는 500만 원이 생기고 C는 100만 원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은 A, B, C 중에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A겠죠. 당연히 A겠죠. 당연히 A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리 사업비라든가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선거절 처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은 당연히 일반인들이 그냥 개모임처럼 하는 상품이 아니라 금융회사든 은행이든 국가에서 공인된 저축기관이라든가 뭐 금융기관에 내가 투자를 맡기는 거겠죠. 실제로. 그럼 그 회사에서는 그냥 뭐 무료 보수로 그걸 다 해주나요? 그렇죠? 무료 보수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수익을 예를 들어 10%가 난다라면 20%의 수익을 발생시켜서 10%는 본인들이 먹고 나머지 10%는 투자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나도 무상노동, 임금을 받지 않고 무상노동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걔네들도 일을 해서 본인들의 수수료를 먹는 건데. 그래서 수수료나 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번 찍고 넘어가세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적어도 사업비가 어쩌고저쩌고 수수료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상담 다 했는데 갑자기 사업비가 어쩌고저쩌고 그럼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상담 초반부터 딱딱딱 끊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A를 선택할 건데 이 A라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테크의 두 번째 조건은 여러 가지의 상품 중에 내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플랜으로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고 플랜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재테크다. 그래서 재테크가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가 갖춰져야 되고, 두 번째, 수많은 상품들 중에 A, B, C 중에 가장 좋은 상품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바로 재테크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찍고 넘어가세요. 이게 이제 재테크라는 거고, 자, 이게 압구정에 있는 호림 아트센터라는 건물인데 총 12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층당 월세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12층이니까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루 준종일 잠만 한 달 자도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예요? 6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6억.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까? 아니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어떻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까? 물론 이거는 진짜 타고난 어떤 뭐 돈이 많은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편하게 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죠? 사망하거나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CGV나 메가박스의 새벽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누가 일하고 있는지. CGV나 메가박스 그런 영화관 극장에 새벽에 가면은 거기서 팝콘 치우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뭐 어디 뭐 콜라 쏟아놓고 막 쓰레기 버리고 그거 누가 치우고 있죠? 딱 봐도 70세 이상 보이는 백발이 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우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즉 통계를 내보니 25세인 젊은이 100명을 40년간 일을 한 후에 65세 때 지금 육체근로자 정년 나이가 65세니까 65세 때 그들의 경제적인 상태를 보니 2명은 부자가 됐고 8명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72명 사망을 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한 사람들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이제 갱년기도 오셨는데 관절도 안 좋은데 그 나이가 돼서 65세 70세가 돼서 저희 부모님도 아직도 교육자이긴 하시지만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65세가 되셨는데도 생계를 위해서 여전히 계속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죠 자꾸? 이게 슬라이드 올라갈 때. 아 이런 소리가 났었구나. 자, 72명의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 했을까? 이 나머지 사람들도 젊었을 때 일을 안 했다라면 나이 들기 전에 다 죽었겠죠. 밥도 못 먹어가지고. 응? 그럼 이 72명의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안 했을까요? 일을 열심히 분명히 했겠죠. 똑같이 일을 했을 거예요. 다만 직업은 좀 달랐을 수 있겠지만 일에 대한 강도라든가 노동의 어떤 노력 여부는 달랐을 수 있었겠지만 72명의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하지 않았다. 일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61명, 61%가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65세, 70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일을 해야만 될까? 어떤 우리가 삶을 상위 10%로 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꿈꾸는가? 아니면 하위 72%로 가는 삶을 꿈꾸는가? 우리 규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꿈을 좀 꾸고 계세요? 지금 30살 정도 되셨는데 부자? 그럼 상위 2%로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똑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재테크를 어떻게 했는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거죠. 이배부사 근연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배부사 근연기가 뭘까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7가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나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파란 별과 나머지 5개의 빨간 별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자, 물어볼까요? 인성님, 사업 파란 별과 빨간 별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업과 근로는 이제 내가 직접 일을 해서 그렇지 않아 나머지 것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이 항상 이렇게만 대답해주면 너무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당연히 칭찬 한번 해주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대단하신 거다. 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파란 별은 사람이 직접 일을 해서 아까 스타벅스 알바생처럼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사업소득 내가 사업하는 거죠. 근로소득 내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5개는 뭐예요? 이자, 배당, 부동산, 연금, 기타.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그럼 영준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 기타 소득 중에 지금 가지고 계신 소득이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으시죠? 이자소득, 이자소득, 네, 연금소득, 연금소득. 그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품까지도 바로 좀 들어가 볼 수 있겠죠. 어떤 이자가 나오는지. 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아까 내가 재테크의 2번째 조건을 말해줬잖아요.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하라고. 가장 좋은 상품이 이제 봐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 연결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재무DB 고객들은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반응이 올까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난 이자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소득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은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몸이 약해지고 아파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를 빨리빨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고객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를 선택을 해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투자 상품과 어떤 금리 상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고객한테 체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보통의 재무DB들이 다 어떤 것들을 선택하죠? 정기 적금, 청약, 정기 예금, 뭐 보통 이 정도를 선택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 사람이 안 쪽팔리려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막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빨간 박스 전에 선택을 하라 그러고, 선택한 거를 그냥 손 대고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키보드를 눌러. 그럼 빨간 박스들이 뜨죠.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부자가 되고 아까 말한 상위 10%로 가려면 나머지 것들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단기 펀드나 이런 것들이 있다, 뭐 간단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결국엔 여기 VUL이 있죠. VUL. 물론 우리는 오늘의 종신은 변액 종신이에요. 여기 VUL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익률은 중수익으로 내면서 중장기적으로 10년 정도의 목적 자금도 필요하고, 단기적인 정기 적금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정기 적금은 딱 여기 있잖아요. 1년 차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적금을 했다 깼다 그거 우리 맨날 100%가 저 흉내내는 거, 20년 뒤에 만약에 결혼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RP를 바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결혼하셨어요? 아니. 결혼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자녀가 또 생기겠죠. 그럼 자녀가 20살이 넘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때까지 케어주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데, 항상 제가 쓰는 거 있죠. 지금 당장 상담 끝나고 가서 집에 갔는데 내가 키워야 되는 깐난아기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아이가 경제적 자립을 할 때까지 내가 키워줘야 되는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깐난아기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기저귀값, 분유값 그런 것들도 들겠지만, 나중에 자녀가 20살 됐을 때 대학 갈 때 대학 등록금, 학자금, 기타 학원비, 월세, 용돈 둘 중에 전자, 후자 둘 중에 돈이 뭐가 더 많이 들까요? 당연히
당연히 후자가 더 많이 들겠죠. 실제로 거의 5배에서 10배 이상 더 많이 듭니다. 그럼 최소한 후자에 내가 쓸 돈이 1억에서 2억 정도가 무조건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길 거라면 무조건 있는 건데, 이렇게 단기 적금 수익률도 안 나오는데, 떡볶이 값도 안 나오는데 이 단기 적금만 했다 깼다 20년을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중기 그 이상의 플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아직 보험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보험은 다 10년 이상을 우리가 좀 세일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좀 깔아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 초장에서 이 표를 보여주면서 고객한테 직접 선택하라 그러고, 여기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 없는 것들을 채워나가야 된다. 왜? 살다 보면 1년 안에 써야 되는 돈도 있는데 10년, 15년, 20년 뒤에 써야 되는 돈이 무조건 생기니까 그 얘기를 꼭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투자와 중기 투자는 반드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단기 투자와 중기 투자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개념이 다르냐? 단기 투자의 핵심 포인트, 즉 적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청약이라든가 뭐 CMA라든가 이런 단기 투자의 포인트는 뭐냐면, 월 100만 원씩 2년간 연복리 5%의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자, 근데 지금 연복리 5%의 금융상품 있나요? 은행 적금에. 지금은 대한민국 금리가 몇 프로죠? 0.5%잖아요. 즉 10분의 1 반토막 났어요. 하지만 그냥 기분 좋게 5%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씩 2년간 연복리 5%의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만기에 돈을 탈 때 2,519만 원이 돼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2년 동안 주식으로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해서 연복리 더블 10%의 수익을 낼 경우에 이자 차이가 많이 커지겠죠. 얼마큼 커질까요? 이자 차이가 얼마큼 커질까요? 생각보다 많이 커지지 않아요. 2,644만 원을 타게 돼요. 결국에는 얼마 차이? 125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단기 투자는. 그런데 만약에 생활비, 외식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 그거 한 번만 줄여서 생활비를 20만 원 아껴서 매달 120만 원씩 2년간 똑같이 연복리 5%에 20만 원을 추가해서 120만 원씩 2년 동안 연복리 5%의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면 3,022만 원을 타게 돼요. 503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즉 단기 투자는 수익률을 강조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뭐 주식으로 1억 이상 이렇게 하고, 주식으로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주식으로 예를 들어 나 500만 원을 투자해. 근데 30% 수익이 났어요. 150만 원밖에 안 돼요. 30%나 수익이 났는데도. 규모가 작고 단기 투자는 굳이 수익률을 위험하게 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그냥 적금 하세요. 그냥 CMA 하세요. 하고 계신 거 하세요. 하지만 적금과 CMA 같은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기 투자에서는 수익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그냥 운영하면서 투자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게 단기 투자예요. 즉 단기 투자에서는 굳이 우리가 수익률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 수익률을 강조하는 것보다 단기 투자 한 3년에서 5년 미만 투자는 수익률을 강조하는 것보다 차라리 생활비를 아껴서 내가 하루에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먹는다라면 이틀에 한 잔으로 먹는 걸로 바꿔서 6,000원짜리 아메리카노 곱하기 15 그냥 8만 원씩 2년 동안 조금 더 세이브를 하는 게 단기 투자에서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그래서 적금을 하든 CMA라든 청약을 하든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중기투자도 무조건 필요한데 중기투자는 기본 1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중기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나중에 이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에서만 떼는 세금은 이자에서만 떼잖아요. 이자소득세. 그것을 안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안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 이자소득세를 안 뗄 수 있는 기준인 10년 저축,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비과세에 대해서 아주 쉽게 또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자, 비과세에 대해서 막 15.4% 세금을 안 떼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공감이 안 돼. 공감이. 비과세를 설명하는 뭐 진짜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거예요.
전 직장에서 세전 받았어, 세후 받았어, 교태는? 근데 세전 급여가 더 크잖아. 어차피 국민연금 같은 거 나중에 받지도 못하는데 그거 내느라고 내가 20만 원, 30만 원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니까 좀 억울하지 않아? 이왕이면 내가 세전 받아서 내가 더 운용하는 게 낫잖아, 그치? 근데 왜 우리는 세후 급여를 받을까? 4대 보험을 떼니까. 그럼 이미 내가 받는 급여에서는 세금을 한번 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금을 한번 떼고 나서 뭐 받은 급여에서 저축을 하는데 그 저축에서 또 세금을 떼잖아요. 이미 난 세금을 뗀 급여를 받았는데. 즉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이미 한번 떼고 나서 하는 급여에서 하는 저축에서는 이왕이면은 세금을 안 내는 게 유리하다. 근데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게 있다. 바로 비과세라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의 비과세 자금이 대략 50조가 넘게 있는데 왜 당신 자산은 거기에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냐 이것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재테크의 시작이다. 항상 우리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엄청 킬링 포인트예요. 이 상담이라는 게 매끄럽게 가려면 안 하던 얘기를 갑자기 나중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하면 안 돼요. 초반부터 그냥 계속 그 기조로 끌고 가야 돼. 그게 이제 어려운 스킬인데 계속 여러분들 연습해야겠죠. 자, 근데 중기투자는 다르다. 왜? 이자가 많이 생기고 세금을 안 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중기투자는 10년 정도에서 15년 정도를 많이 추천을 한다. 월 100만 원씩 15년간 연복리 5%의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만기에 돈을 탈 때 2억 6,729만 원이 돼요.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으로 매달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간 동안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더블일 때 이자 차이가 얼마가 날까요? 한 3천, 4천만 원 정도 날까요? 이자 차이가 얼마가 날까요, 주연아? 8, 9억? 무슨 환상의 나라에 살았네. 자, 그냥 이럴 때는 무조건 많이 지르고 보잖아, 주연이가. 4억 1,447만 원을 타게 됩니다. 약 1억 4,718만 원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중기 투자는 단기 투자랑 완전 다르다 이거예요. 장기 투자는 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는 뭐가 중요하다?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금리 얘기, 그리고 저금리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결국엔 뭐밖에 없어요. 주식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중기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 투자 상품으로 가야 된다. 왜? 중장기 투자는 수익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익률은 높으나 덜 안전한 투자수단, 즉 주식펀드 VUL이죠. 투자수단이라 하더라도 장기임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알려주고 실제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더 보여드리겠다.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안정성과 유동성은 중기투자와 단기투자, 즉 일부러 이것도 이렇게 써놨어요. 단기투자는 5년 미만, 중기투자는 그냥 딱 10년 이상 이렇게 그냥 딱 써놨어요. 그냥 10년 납, 15년 납으로 하시라고. 자,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수익성이 중기투자는 높고 단기투자는 수익성이 낮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투자와 중기적인 투자를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심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적금의 허화실. 근데 이거는 2006년도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보여주지 마. 자, 이렇게 연 5%짜리,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0.5%인데 연 5%짜리 적금을 매달 10만 원씩 1년간 넣었을 때 이자가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거 있죠. 적금 계산법, 단리 계산법. 그거 여기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만으로도 재무님이 고객들은 어느 정도 깜짝 놀라요. 왜? 그런 거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 그랬을 때 32,500원이 나와요. 10만 원씩 1년 동안 했을 때. 근데 지금은?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 물어봐요. 주용님, 1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하셔가지고 이자가 32,500원이 나오는데 이거 만족하세요? 왜 만족을 안 하시죠? 그렇죠. 너무 낮죠. 근데 이거는 2006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약 10배 이상 높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0.5%잖아요. 2020년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성장 기조로 저고용 기조로 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무슨 큰 뭐 IMF라든가 뭐 그런 무슨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 이상 금리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설명을 잘 하잖아요. 그쵸? 자료 같은 것도 이제 많고. 근데 이건 2006년도고 연 5%짜리예요. 근데 지금 5%짜리가 있나요? 지금은 0.5%, 10분의 1 토막 났어요. 대한민국의 금리는 역사상 오른 적이 없어요. 70년 역사상. 그냥 잠깐 오르고 더 떨어지는 거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일 뿐이에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10만 원짜리 적금을 1년 동안 꾸준하게 납입을 했을 때 같이 계산을 해줘요. 지금은 은행 금리가 0.5%밖에 안 되죠. 그럼 5%일 때 32,500원이니까 0.5%일 땐 얼마죠? 3,250원이에요. 1년에. 호두마루 하나도 못 사 먹는단 말이에요. 호두마루. 내가 호두마루 좋아해. 호두마루 하나도 못 사 먹어요. 지금 이거 드시고 계신 이거 아메리카노 한 잔도 10만 원 적금하셔가지고 그 이자를 못 사 먹어요. 응? 아예 금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금식 컵라면만 먹고 그 이자를 챙기려면. 근데 더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조차도 커버를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적금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투자만 하고 있다? 우리는 수익률을 이제 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야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주도 나중에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자 소득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적금을 하고 있고 이렇게 금리 상품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거는 시대에 역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다른 나라의 이런 마이너스 금리를 금리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까? 유럽 마이너스 4.5%, 일본 마이너스 3.4%,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이너스 금리 기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고 지금 대한민국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추가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런 거절에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는 건 일단 지금 되게 낮은 건 알아요. 금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그 상식이 없는 사람도 지금 금리가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지. 금리가 몇 프로인지 모르면 모르는 거지. 0.5%일 때 그 금리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아니 그냥 1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사님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주 쉽게 그냥 거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 투자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결국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얘가 뭘로 거절할 수 있는가? 그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거절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거절 처리는 그냥 우리나라의 금융의 역사를 딱 알려주면 돼요. 자, 뭐냐? (1970년대부터) 2020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딱 줄을 긋습니다. 뭘 1998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IMF.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금융경제의 역사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1998년도 그리고 그 이후 1998년부터 2020년 그 이후의 미래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이 미래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과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현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 살 거잖아요. 재테크에 아까 제가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재테크는 미래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선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자, 1970년대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필리핀 가보신 분 필리핀이 지금 기준에도 좋아 보여요. 필리핀이 되게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죠. 그럼 1970년대에 어땠겠어요? 힘들잖아.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던 황폐화된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있는데 사회 간접자본이든 아파트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시대였어요. 영화 국제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 때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근데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은퇴 자금이 없어가지고 72%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그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스타그래프트로 따지면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스타그래프트죠. 스타그래프트로 따지면 스타그래프트 해봤니? 스타그래프트를 안 해봤네. 병호 스타그래프트 종종 뭐야? 프로토스야? 게임을 시작한 거예요. 넥서스 하나에다가 프로브 딱 4마리가 있어요. 딱 그 상황이었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1970년대. 근데 그때 외화가 엄청나게 들어왔죠. 지금도 못 사는 필리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국가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정치 얘기라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팩트니까. 그리고 나서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독일에서 간호사, 광부로 일하면서 많은 외화를 가지고 왔죠. 즉 아무것도 없는데 외화가 엄청나게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스타그래프트 따지면 뭐냐면 프로브 4마리의 넥서스 딱 하나의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스타그래프트의 신이 와서 쇼미더머니를 10번 쳐주고 간 거예요. 돈과 미네랄과 가스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남자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병원님은 프로브로 미네랄 캐게 시키겠어요? 그때부터 막 테크 올리고 인구수 뽑고 막 업그레이드하고 뭐 사이오니스톰도 업그레이드하고 심지어는 무슨 뭐 아비토 만화업도 하고 뭐 어떤 걸 하시겠어요? 당연히 빠르게 발전시키겠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모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뭐 광주, 전주, 전국, 봉두천, 의정부 다 동시에 발전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 부산 딱딱 거점 찍고 거점 발전시켜요? 어떤 거죠? 여러분들은 경제에 대해서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그 정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해요. 반박할 수 없는. 맞아요. 서울, 부산부터 발전시키고 나서 파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어때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돈은 많아요. 빨리 이것저것 지어야 돼.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고성장이에요? 저성장이에요? 고성장이지. 그러니까 금리도 당연히 고금리겠죠. 그리고 이때는 인구 구조가 어때요? 피라미드형입니까? 옆피라미드형입니까? 이때는 피라미드형이었죠. 출산율이 높았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어서 65세 이상, 즉 일은 하지 않고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 노동의 인구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적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금, 우리는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비과세가 중요하다. 이거는 경제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구학적인 얘기예요. 인구학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20살이 10년 뒤에 30살이 돼서 사회에서 일하는 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인구학적인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과세를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요. 당장 없어질 수도 당장 없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니까. 자, 근데 이때는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세금이죠.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만 보면은 은행 적금해라 적금해라 아직도 이 고금리 시대에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성장 고금리 저세금 즉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과거는 2고1 저시대였어요. 단기에 돈을 불리는 게 가능했던 시대죠. 왜? 은행 적금 금리가 20% 30%니까. 워렌 버핏이 7% 냈는데 그럼 저도 이 시대에 살았으면 재테크 필요 없었겠죠. 또 하나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 이때는 20살 때부터 일해서 60살에 은퇴하고 7, 80살에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은 40년이고 일하고 나서 일한 돈을 쓰는 시간은 20년이었어요. 더 무섭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급여를 받는 거는 480번인데 급여를 받지 않고 내가 받은 급여를 쓰는 건 240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올인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보통 30살부터 일을 시작해서 60살에 은퇴를 하고 100살까지 살죠. 내가 일하는 기간, 더 무섭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급여를 받는 거는 360번밖에 안 되는데 급여를 받지 않고 내가 받은 급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는 480번 남았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재테크가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부모 세대의 재테크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게 제 얘기를 왜 할까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엄상 아상을 여기서 막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는 2고 1저 시대로서 단기간에 돈을 불리는 재테크가 가능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 200 꽉 찼고 아비터 리콜 업그레이드랑 업그레이드 다 됐어요. 공방 3, 4법이야 이제. 더 이상 뭘 짓고 싶어도 지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성장률이 어떻죠? 성장률이 지금 고성장이에요? 저성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시대예요? 저성장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요? 높아요?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리고 세금은 어떻습니까?
출산율은 OECD 국가 꼴찌예요. 근데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65세 이상 인구들은 세금에 대한 혜택은 다 보잖아요. 지하철도 공짜예요. 물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만 근데 점점 세금은 내지 않고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그럼 한 사람당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액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죠. 그럼 국가에서 볼 때 비과세가 좋아요? 싫어요? 세금을 안 내는 건데 그래서 50조나 있는 거예요. 그 50조나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 속에 왜 우리 규태님의 비과세 자산은 단 한 푼도 없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억울함 느껴야 된다라니까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비과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고세금 시대. 과거와 다르게 이저일 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돈을 불리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럼 부자들은 단기간에 돈 못 불리니까 에이 포기해야겠다. 돈 불리는 거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살까요? 부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 1,000만 원 1억이라도 더 벌고 더 굴리려고 24시간 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10%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행한 인생인가? 누구보다 편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인생인데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돈의 중요성을.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자들은 단기간에 돈을 불리는 게 불가능한 이 시대에서 어떻게 그럼 돈을 불릴까요? 그래서 지금은 지키는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지키는 재테크. 뭐에서부터 뭘 지켜요? 단기간에 불리는 게 불가능하니 천천히 안전하게라도 펀드나 VUL을 통해서 10년, 15년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물가상승률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재테크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많이 떼가니까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재테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금리라든가 대한민국 기준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 결국에 부동산과 펀드 주식밖에 없어요. VUL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에 초점을 맞춘다. 바로 이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금리는 왜 올라갈 수가 없냐? 저성장, 저고용. 이게 국가에서 볼 때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도 안 좋죠.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요? 무슨 소득, 무슨 뭐 재난 지원금 이거 뭐 50만 원씩 준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결국엔 금리를 낮춰야 돼요. 왜? 금리를 낮춰야 기업들이 산업은행이든 어디든 대출 받아가지고 이 낮은 기준금리 상황에서 걔네들은 수천억을 투자하는 회사들인데 낮은 금리 상황에서 더 R&D든 투자든 공장이든 세워가지고 저고용을 해결하고 저성장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금리를 낮추는 것밖에 없어요. 금리를 앞으로 계속 무조건 낮춰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저성장과 저고용의 늪에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0.5%도 높아요. 대한민국 금리. 근데 그동안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계속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왜 못 낮췄어요? 무슨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시장경제 막 정부가 무슨 막 그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하게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은 금리를 못 낮춘 건데 이제 낮출 수밖에 없겠죠. 왜?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라든가 고용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B컷 해버리잖아요. 금리를 B컷 해가지고 낮춰버리잖아요. 즉 앞으로 우리 미래는 저성장과 저고용이 더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없다?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금리는 계속 우리가 적어도 60, 70 될 때까지는 계속 픽스가 되거나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꼭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쭉쭉 얘기해 주시면 몇 시지? 자,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이게 이제 일본의 지금 2015년도 특판 예금 금리예요. 이 0.3%의 예금 상품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가입하시겠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예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4시간 줄을 섰대요. 1시간 만에 다 팔려버린 거예요. 왜? 마이너스 금리니까 이거라도 받으려고. 이건 그래도 손해는 아니니까 실제로.
우리보다 약 20년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모습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그렇게 너무 디테일한 거는 조금 그냥 컷하고 갈게요. 자, 지금처럼 만약에 접근만 하고 있으면 2010년도부터 2020년 동안 10년 동안 그냥 원금만 쌓였을 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73.9%와 똑같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접근만 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제. 뭘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잭슨홀 미팅이라고 아세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국가의 기준은행, 뭐 대한민국은 한국은행, 뭐 미국은 또 연준 그렇게 G20국가 이상의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국가들의 그 국가의 은행 대표들이, 은행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게 바로 잭슨홀 미팅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금리라는 게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그 금리를 정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의 대표들이 다 모이는 자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내용들이.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연준에서 지난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유지했던 30년 동안 유지했던 평균 물가 목표제.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동맹국이라서 너무나도 다행이고.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매년마다 2%를 물가 상승률이 초과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을 그동안 3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방지한 거죠. 2%로 픽스를 해줬단 말이야 그동안. 2%가 안 되게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매년마다 물가가 2%를 넘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을 해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국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앞으로 물가가 전 세계 물가는 2% 이상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 기사가 터지고 나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수직 상승했어요. 수직 상승.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제 물가에 제한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어때요? 초저금리죠.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돈이 많이 풀린다는 소리예요.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거는 현금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캐시 이제 트래시가 되는 거예요. 현금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금리예요. 근데 물가 상승폭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물가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 텐데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돈은 많아지죠. 그럼 사람들이 이 저금리 시대에 0.5% 은행 적금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그럼 오르는 물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재테크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부동산과 주식, 펀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 세계적인 천조국인 미국에서 30년의 관행을 깨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아직도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하고 있다? 아직도 무슨 금리 상품을 내가 가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게 도입되기 전에도 적금만 하면 마이너스 73.6%인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평균 물가 목표제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이 풀린 돈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투입이 되게 되겠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된다? 부동산 혹은 주식 펀드 VUA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중장기 투자의 최소한의 철칙은 뭐냐면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최소 따라잡으면서 안정성도 뒷받침되는 투자 수단이 과연 무엇일까? 은행일까요? 은행은 왜 아니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1시간 동안. 은행은 아니라고.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식, 부동산 주식. 근데 여기서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설명해 줘야 된다? 정답은 주식인데 주식은 세 종류가 있다. 주식, 펀드, VUL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의 더 미래를 봤을 때 집값은 더 이상 오를 수가 없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집값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 화법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저도 관심 있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부동산 제가 아주 기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딱 알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화법을 쓰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막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은 이게 엄청 임팩트가 남아. 부동산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시세 차익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1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2억에 파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물주가 되는 거죠. 임대부동산. 그러면 명규는 시세 차익 부동산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임대부동산을 하고 싶어요? 건물주가 되고 싶어? 아니면 그냥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싶어? 시세 차익. 임대부동산을 하고 싶은 분 계세요? 내 부동산을 할 건데 임대부동산으로 나는 돈을 벌 거다. 제가 다 했던 RP여서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알고 있네요. 네. 처음엔 다 이걸 손들었던 사람들인데 자, 부동산으로 돈을 여기서 근데 대부분의 그 고객님들은 다 임대부동산을 얘기해요. 다 임대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전부 다 거의 100%예요. 왜? 건물주라는 환상이 있으니까. 물론 좋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부동산에 정말 비읍자도 모르는 거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 광기의 시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게 부동산 광풍의 시대였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은행 아니면 부동산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식펀드로 부자가 된 사람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부동산이에요. 왜냐면 금융 경제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부동산으로 돈을 막 이렇게 옛날처럼 획기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시세차익 부동산과 임대부동산 두 가지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다 이걸로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 100명 중에 100명이 전부 다 시세차익으로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매해서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언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현재가 아니에요. 과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이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이때는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이 한 9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이 90% 초반밖에 안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집이 필요하죠. 저도 집을 사고 싶고 준영이도 집을 사고 싶고 명기도 집을 사고 싶어요. 우리 셋 다 집을 사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집이 두 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흡연자가 10명인데 담배는 5갑밖에 없어요. 나눠서 못 핀대. 그럼 더 돈 많은 사람이 담배를 차지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시장 경제 원리잖아요. 논리잖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집이 국민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모델 자체가 이때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개발 후계획을 했어요. 이미 아파트부터 짓는 거야. 땅이 있으면. 그리고 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사는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버스 정류장, 기차, 전철, 항공, 항만, 사회 간접 자본을 깔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 아파트 사는데 그 앞에 바로 2호선이 뚫린대요. 그럼 집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이렇게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개발도상국, 즉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어디 아파트를 사도 집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물론 이때 주식을 했으면 더 많이 먹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0%를 돌파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즉 집을 사고 싶은 사람 4명인데 집이 6개예요. 집값에 대한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이미 자산이 축적된 50대, 60대 은퇴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내가 살던 고향을 버리고 어디 신도시에 신축 아파트 생겼다고 이사 갑니까? 그러니까 넓은 평수 아파트대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20평대, 30평대가 거래가 훨씬 더 잘 되잖아요. 프리미엄도 더 붙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 지금은 경제개발계들의 그 계획의 모델 자체가 선계획 후개발을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구상 어딜 가도 대한민국처럼 사회간접 자본이 작갈린 데가 없어요. 이미 뚫릴 거나 노선이나 이런 거 다 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집을 사는 순간 프리미엄이 최고 붙은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이례적으로 집값이 그냥 많이 오르고 있지만, 그럼 앞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내가 시세 차익 부동산을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청약이 로또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뭐 그게 쉽게 되나요? 이게 팩트인데 이걸 어떻게 완벽해? 그럼 이거 임대부동산 건물주가 되는 건 뭐냐? 애초에 연봉 3억 미만은 꿈을 꾸지 마세요. 진짜 이거 맞아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주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 굉장한 환상이에요. 애초부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왜? 임대부동산은 누가 하는 거냐면 시세 차익이나 주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임대부동산이에요. 왜? 임대부동산 수익구조가 뭐죠? 월세를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벌잖아. 만약에 상권이 바뀌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역삼역이 좋아가지고 여기에 평생을 일해가지고 모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15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상권이 바뀌었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태원에 있는 그 홍석천이 가게가 다 망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은 다시 뜨지만 압구정 뭐 용현이 잘 알겠지만 우리 옛날에 있던 SB타워 바로 앞에 압구정 로데 완전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완전 유령 도시가 됐다고요. 왜? 신사동으로 상권이 바뀌면서. 물론 그런 데는 건물값도 안 떨어져야 하지만 어쨌든 임대부동산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임대부동산을 그러면 어디다가 내가 하겠어요? 어디다가 건물을 사겠어요?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무슨 시골 논밭 이런 데다가 내가 건물을 세우겠어요? 건물을 사겠어요? 아니면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런 데다 건물을 사시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건물을 사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동네에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뭔가 사람들이 새들어서 살고 거기에 뭐 편의점도 들어오고 은행도 들어오고 그럴 수 있는 곳이 가장 여러분들 동네에서 땅값과 집값이 높은 데 아니에요? 그럼 이미 프리미엄이 다 붙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시세 차익을 더 노려? 근데 만약에 임대부동산을 샀다가 공실이라도 나와요. 건물에 불이라도 나와. 상권이 바뀌어와요. 그리고 임대부동산은 최소 10억이잖아요. 맞잖아요. 건물이니까. 10억 모을 수는 있어요. 제 말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재테크 잘하면 10억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40년, 50년 동안 내 한평생을 모은 10억을 난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그 10억을 올인해서 상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월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공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임대부동산을 전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서 산다? 그런 배짱 있는 투자가 가능할까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 즉 임대부동산은 그냥 100억 있는 사람이 한 20% 본인 재산에 20억 정도로 자기 자산, 안전자산 중에 하나로 사두는 게 그냥 임대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큰 투자 이득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기가 매우 힘든 구조다.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판매하는 오늘의 종신, 즉 VUL이 조금 더 빛나 보이니까. 네. 자, 그럼 결국에는 주식밖에 없는데 당연히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1분 만에 내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주식은 세 종류가 있다. 주식, 펀드, VUL.
여러분들 주식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펀드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VUL 상품도 가입이 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세요? 주식, 펀드, VUL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조금만 집중. 기지개 좀 펴시고. 주식, 펀드, VUL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종신을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굉장히 여기서 상품 설명을 제가 다 끝내드릴게요. 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는 주식이라는 게 있고 펀드라는 게 있고 VUL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변액 종신이라는 거예요. 자, 2G 폰, 3G 폰, 4G 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G 폰, 3G 폰, 4G 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달된 펀드의 형태인 거죠.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식이라는 거, 이거는 직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간접 투자예요. PB가, 즉 펀드 매니저가 그리고 자산관리사가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저 역시도 매달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펀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주식은 직접 투자예요. 내가 직접 계좌를 계산해서 내가 직접 매매, 매도, 매수, 매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위아래로 60%의 폭이 있습니다. 즉 상한가에 사서 하한가가 되면 마이너스 60%예요. 전 뭐 맨날 얘기하지만 저 진짜 제가 주식에 미쳐 살았을 때가 있는데 하루에 1억도 벌어봤고 하루에 1억도 잃어봤어요. 하루도 아니야. 그 제 친한 작곡가 동생이랑 짜장면 한 그릇 15분 만에 상한가에 샀던 게 하한가가 가가지고 진짜 1억 잃어봤어요. 계좌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왜냐면 저는 주식을 진짜 7, 8억으로 했거든요. 완전 미쳐있을 때. 거의 당시에 모든 자산을, 오래된 얘기예요. 모든 자산을 완전 주식에 미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자, 그래서 저는 주식이 진짜 편해요. 오히려. 자, 이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음료수 어디 좋아하세요? 브랜드. 아무거나 빨리. 코카콜라. 자,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사이다라는 브랜드도 있겠죠? 그리고 웰치스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자동차 어느 브랜드 좋아하세요? 현대. 자, 현대, 기아, 아우디, BMW, 그 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뭐 LG화학,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하나하나 그 기업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게 주식이고 당연히 그렇다 보니 하루의 변동폭, 위험성이죠. 가장 높습니다. 재수 없으면 1억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6천만 원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1억에서 5천만 원 되려면 마이너스 50%죠. 근데 여기서 다시 1억이 되려면 몇 프로가 나야 돼요, 수익이? 100%가 나야 돼요. 100%가. 이런 게 주식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웰치스, 현대, 기아, 뭐 LG전자, LG화학, 삼성전자 이렇게 개별 종목, 아우디, 벤츠 이런 개별 종목에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가장 위험성 높은. 하지만 그만큼 내가 투자를 잘한다면 수익도 많이 내겠죠.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워렌 버핏이 1년에 7% 내요. 전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잘하는 할아버지가 7%를 냅니다. 네, 그것만 기억을. 물론 그 사람 규모의 경제 하는 거지만 약간 말장난이죠. 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주식인데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에요. 우리 석규 씨가. 근데 삼성전자 핸드폰에 무슨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이 탑재된다라는 거를 내부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한 주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이 공개가 되면 1년 안에 200만 원을 갈 수 있는 그 정도 급의 정보예요. 그럼 당연히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하겠죠. 근데 내가 50만 원밖에 없는 거야. 이걸 사려면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같이 삼성전자 내 직원 중에 우리 치오 씨라고 나랑 아주 친한데 그 정보를 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치오도 50만 원을 갖다 가지고 있네? 그럼 둘이 합치면 이걸 한 주 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1년 뒤에 200만 원이 되면은 나눠서 100만 원, 100만 원 더블 100%씩 수익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펀드예요. 그게 펀드예요. 네. 그게 펀드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돈을 펀드 매니저가 모아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조금 더 낮은 수익을 추구하는 게 그게 바로 펀드예요. 왜? 뭐냐? 자, 이런 겁니다. 펀드의 범위가 더 넓어요. 조금 더. 즉 무슨 말이냐? 주식, 투지폰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펀드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웰치스, 뭐 예를 들어 외국 음료네? 그럼 외국 음료 펀드인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국내차네? 국내차 펀드. 아우디, 벤츠, 외제차네? 외제차 펀드. 삼성전자, LG전자, 국내 전자기업이네? 뭐 전자 펀드, 국내 전자 펀드. 뭐 엔비디아, 뭐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있는 엔비디아, 뭐 외국, 뭐 GPU, 외국 뭐 기업, 테크놀로지 기업, 펀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기업들을 묶어서 여러 사람들의 자본을 받아서 펀드 매니저가 투자해주고 이율이 생기면 그거를 다시 분배해주는 게 펀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의 단점이 보완이 좀 어느 정도 됐겠죠? 그럼 얘 VUL이라는 놈은 뭐냐? 얘는 완전 이제 그 진화의 끝장판인데 이 펀드는 그런 단점이 뭘까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내가 음료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수익이 잘 나다가 갑자기 음료에서 유해 성분이라는 게 막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주스를 먹기 시작해. 그럼 음료 펀드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당연히. 음료 펀드가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음료 펀드를 환매를 하고 떨어지기 전에 환매를 하고 주스 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기능이 만약에 있으면 어떨까요?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근데 펀드에 그런 기능이 있나요? 없죠? 그쵸? 즉 만약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계속 떨어진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손해를 보고 팔거나 그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바로 펀드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펀드 변경이라든가 중도 인출이라든가 여기서 우리가 변액종신의 기능들을 다 얘기를 해줘요. 변액 설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온 게 바로 VU의 변액종신 상품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양쪽 날개가 맞아야 되는데 이 변액종신이라는 상품은 뭐냐? 당연히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보험사의 펀드다. 이렇게. 자 얘는 뭐냐면 칠성사이다. 보니 국내 음료, 국내 차 다 한국 기업이네. 코스피. 국내 펀드, 인덱스 지수. 벤츠, 아우디 뭐 예를 들어 유럽 기업이네. 유럽 펀드. 골드 펀드, MMF 채권. 그리고 엔비디아 미국 기업이네. 그럼 미국 주식형. 이런 식으로 국가의 아주 큰 범위로 10년 정도를 투자하는 게 바로 VUL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차피 우리가 세금 안 내려면 10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VUL 시장이 펀드나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실제로.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끝장판, 진화판, 퍼즈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3G 폰까지는 전화의 주된 기능이 뭐예요? 그냥 문자 메시지와 전화하는 거죠. 근데 지금 퍼즈폰은 우리가 전화나 문자를 많이 하나요? 아니죠. 이걸로 주식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하고 기능이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능 3-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펀드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펀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1년에 12번씩.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처음에 내가 펀드에 가입하는 예를 들어 20만 원에 가입한다라면 가입하고 난 그 다음 달부터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100%를 언제든지 추가 납입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준비하는 거는 구조가 어떠냐면 우리가 수익률을 안전하게 내려면 비행기 양쪽 날개가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주계약은 펀드 변경 안 되니까. 이 처음에 준비하시는 거는 70%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채권 MMF 골드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빚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 적금 금리보다는 더 높지만 주식만큼 위험하지 않고 내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종류가 3가지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총 20개인데 그리고 나머지 17개 중에 30%는 국내 주식에 넣으시고 그게 인덱스죠. 그리고 나머지 추가 납입하는 거는 100% 제 지침에 따라서 외국 국가든 유럽이든 골드는 금, 미국이든 약 16개의 펀드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미국 50, 중국 50, 브릭스 30, 인덱스 20, 골드 50 이런 식으로 내 안에서 펀드를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팔 수밖에 없었잖아요. 악재가 뜨면. 근데 지금은 어떠냐? 수익을 볼 때는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악재가 생겨가지고 다른 펀드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채권이나 MMF로 펀드를 어떻게 해라? 변경을 해서 수익률을 픽스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때 우리는 픽스된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전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상품이 바로 VUM, 변액 종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펀드 변경을 1년에 12번씩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개의 펀드를 내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고 처음에 준비하는 거는 안전하게도 우리가 가야 되니까 70%와 30% 국내 주식을 의무 비중으로 실어줍시다. 그냥 이렇게 얘기 딱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고 그 외에 또 VUL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여러 가지 펀드에 대한 설명들이나 그런 것들. 자, 그래서 2G 폰, 3G 폰, 4G 폰인데 주식은 이렇고 펀드는 이렇고 VUL은 이러하다. 그럼 당연히 내가 세금을 안 내면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동시에 얘는 여기서 연금 기능도 얘기해줘요. 주계약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니까 불안해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품의 계약자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이건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얘기를 해줘요. 최저 보증이율 지금 대한민국 기준금리의 약 4배 2.25%로 최저 보증을 해준다. 그 얘기도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겠죠. 고객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 펀드 변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선택을 하나 그래요. 내가 이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위험성이 크지만 수익성도 높은데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해야 되는 주식 펀드 변경이 안 돼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나 손실이 나면은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이런 펀드 그리고 펀드 변경이나 나중에 안전하게 2.25%로 보증도 받으면서 연금 전환도 할 수 있고 추가 납입은 수수료도 전혀 없죠. 그리고 나중에 비과세 혜택까지 볼 수 있고 사망보장금 얘기해줘도 돼요. 어차피 종신이 결혼한 유준이랑 쪼인오빠한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4가지 5가지의 폭발적인 기능이 있는 지금 펀드의 끝장왕 VUL 변액 종신 어떤 거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시겠냐? 그럼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 하겠다 그러겠죠. 당연히 이걸 하겠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 끝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VUL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VUL이나 펀드는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걸까? 이것도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주식이나 펀드를 뭐 하실 때 이제 수익이 어떻게 나는가? 그거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료수 뭐 제일 좋아하세요? 환타. 자, 내가 환타가 너무 좋아서 환타를 만드는 환타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환타 주식이 지금 1,000원이에요. 환타 주식이 지금 1,000원입니다. 나는 매달 2,000원씩 투자를 해요. 그렇게 5달 동안 총 5번을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000원이에요. 그럼 몇 주 살 수 있죠? 몇 주? 몇 주 살 수 있어요? 2주. 근데 환타의 경쟁업체인 밀키스가 무슨 뭐 음료수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막 거기가 망했어요. 그래서 환타의 주가가 확 올랐어요. 2,000원이 됐습니다. 환타가. 그럼 똑같이 2,000원을 투자해서 몇 주 살 수 있죠? 한 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오해였다고 막 신문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다시 환타가 1,000원이 됐는데 몇 주 살 수 있죠? 2주 살 수 있죠. 근데 환타의 색소에 무슨 암 유발 성분이 생겼다라는 또 막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500원으로. 그럼 몇 주 살 수 있죠? 4주 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다시 정상 주가인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몇 주 살 수 있죠? 2주 살 수 있죠. 그쵸? 이때 다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주식과 펀드 VUL은 이렇게 수익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폭락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3월 달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이 가장 낮았잖아요. 대부분 종목이 그때 이후로 다 2배 이상 올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나는 총 2,000원씩 몇 번, 얼마를 투자했죠?
10,000원을 투자했잖아요. 그쵸? 그럼 난 이거 수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럼 나 2,000원씩 계속 투자한 것 뿐인데. 수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수익이 났죠. 왜? 몇 주? 몇 주? 합치면 3주죠. 5주, 9주, 11주잖아요. 그쵸? 1,000원을 다 팔았잖아요. 11,000원이죠. 그럼 10%의 수익이 났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죠? 폭락했을 때 더 많이 살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떨어졌을 때 겁먹지 마시고 제가 계속 조언을 드릴 테니 떨어졌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 떨어졌을 때 겁먹지 마셔라. 이 얘기를 우리가 미리 해줘야 돼. 이 얘기 안 해주면 막 조금만 떨어져도 마이너스가 돼도 난리가 나, 고객들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보여줘라 라는 것이고.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설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우리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평균 통계를 낸 게 있어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투신의 모의 투자 실험인데 1980년부터 30년간 한국 주식시장에 어떠한 타이밍에서든 적립식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고 결과를 시뮬레이션 했더니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적립식으로 1년간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 연평균 26% 수익에 최악으로 연 15%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적립식으로 3년간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는데 연평균 21.6% 수익에 최악으로 연 6.3% 손실.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이 정도면 할만하겠죠. 그쵸? 자, 근데 적립식으로 제가 자꾸 이래서 10년 정도 투자할 수 있고 세금을 안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적립식으로 5년간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 연평균 21.3% 수익에 최악으로도 연 4.9% 수익이에요. 하시겠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근데 적립식으로 우리가 10년간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보니 연평균 19.9% 수익에 최악으로 연 6.2% 수익이에요. 이거 하시겠어요? 그리고 세금도 안 떼고. 하시겠어요? 이게 오늘의 중심이잖아요. 그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수익률. 수익률 보여주면요. 10년 기준 10% 이상 안 난 펀드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또 한번 클로징을 하고 실제로 제가 1980년대부터 1985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의 실제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을 키움증권에서 따왔어요.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진짜 아무거나 찍어봐. 아무거나. 규태 아무데나 찍어봐. 아무데나 찍어봐봐. 이 중에. 뭐 여기든 어디든. 어? 가운데 여기? 네. 10년 뒤가 여기야. 병원에 아무데나 찍어봐. 여기? 네네. 여기야? 뭐 여기? 결국 여기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쌍봉 만들고 어디를 찍어도 수익이에요. 어디를 찍어도 10년을 보면 수익이에요. 어디를 찍어도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펀드 변경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펀드 변경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됩니다. IMF, 외환위기, 카드파동, 서브프라임 이렇게 10년마다 혹은 20년마다 오는 경제 위기 때 주가가 폭락을 하죠. 그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상승할 때는 똑같이 상승을 먹고 경제 위기가 오면은 채권이나 위기 때 빛나는 게 뭐예요? 금이잖아요. 골드, 그리고 MMF, 머니마켓 펀드 이런 것들로 펀드 변경을 해주면 남들은 떨어져서 수익률을 다 뱉어내야 될 때 우리는 수익을 볼 때 보고 남들 뱉어낼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뭘 할 수 있다? 펀드 변경 기능을 통해서 픽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조기에 투자하세요. 왜? 20살 때 준비하면 30만 원, 30살 때 준비하면 80만 원, 40살 때 준비하면 230만 원, 50살 때 준비하면 825만 원, 60세 마련 15, 연봉리 10%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즉 지금 나이가 만약에 30살이라면
80은 너무 과하니 급여의 20% 정도,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일단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따로 넣어봤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얘기를 또 해줘요. 어느 날 사장님께 받은 한 통의 이메일. 인성씨 요즘 덥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이렇게 혜택을 줄게요. 그러면서 현재 받는 월급을 1년 동안 200만 원씩 꾸준히 받는 방법과 6개월 동안 400만 원씩 돈을 미리 받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다. 내가 받는 총 1년의 금액은 똑같겠죠. 하지만 1년에 매월 200만 원씩 받느냐 6개월 동안 400만 원씩 받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원하는 걸로 급여를 준대요. 용서하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 자, 이렇게 볼게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반년 동안 급여를 미리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면 어떨까요? 금전관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반 저축해야죠. 네, 7월부터 12월에 월급이 없는 것에 대비해서 그때 사용할 돈을 미리 모아두시겠어요? 모아두시겠어요? 이게 바로 저축하기. 미리 저축한 돈을 6개월 동안 사용할 계획 세우시겠어요? 이게 바로 계획하기. 이게 지금 정진 씨의 인생이에요. 30살부터 60살 때까지 돈을 버는 기간, 60살부터 90살까지 소득 없이 돈을 쓰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이러한 경제 환경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변액 종신 펀드와 플러스 알파로 뭐? 연금. 그래서 우리는 연금과 투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돈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제가 부동산 임대소득 당신 안 될 거라 얘기했죠? 그 외에 기타 소득 뭐가 있어요? 뭐 따로 뭐 알바를 하실 거예요? 뭘 하실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처음으로 쭉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남는 게 여기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투자소득, 즉 이자소득과 연금소득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연금에 대해서 쭉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과 투자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왜 얼었지?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런 걸 쓰고 나서 연금에 대한 니즈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 화법 제가 알려드린 거 알죠? 이거 그대로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건 제 실제 주식 수익률. 이거는 제 실제 주식 수익률이나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쓰시려면 쓰세요. 네. 왜냐 펀드나 주식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막 좀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실제로 주식을 해서 얻은 수익률이나 수익 금액에 대해서 다 여기다가 스크린 캡처해서 넣어놨으니까 그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급여의 20%, 즉 200만 원 버는 사람 기준 40만 원. 주계약과 추가 납입 정도로. 아니면 주계약만 받으셔도 되고요. 연금과 투자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금에 대한 고민 플러스 알파로 투자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괜찮네요. 보통 이런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정신을 꺼내가지고 사망보장금 연금 받는 거 그리고 추가 납입 수익률 나온 거 그 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걸로 보여주면서 마무리 클로징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끝나버려요. 오케이? 마젤란 펀드. 이거는 뭐냐면 마젤란 펀드라고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1980년도부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마젤란 펀드라는 걸 운영했는데 그게 미국 역사상 가장 수익률이 많이 난 펀드예요. 수익률이 2000%가 넘게 났어요. 펀드인데.
그러니까 1억 낸 사람이 20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궁금했던 거야. 야, 내가 진짜 이렇게 펀드 운영을 잘하는데 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다 어마어마하겠지, 다 부자가 됐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궁금해가지고 리서치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90%가 수익을 20%도 못 봤어요. 마이너스 난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떨어졌을 때 불안해가지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팔아버려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익을 냈던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 역시도 수익을 많이 그렇게 본 사람들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절대 이런 것들을 학습을 이제 했으니 어떻게 얘기해주면 돼요? 그런 과오나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내가 옆에서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의 종신을 딱 꺼내놓고 연금 지급액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의 종신도 10년 납이 있고 15년 납이 있고 20년 납이 있죠. 근데 당연히 납입기간 늘릴수록 똑같은 금액 대비해서 사망보장금이 많이 들어가고 적립율도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금액 낼 거면 10년 하는 것보다 20년 하는 게 연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로징이 다 된 상태에서 세 개를 반드시 보여주세요. 10년 납만 가져가지 말고 10, 15, 20을 항상 같이 가져가란 말이야. 왜? 얼마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수수료도 더 많이 받고 실제로 고객이 연금도 더 많이 받잖아요. 근데 20년 납은 너무 좀 그러니까 10년 납, 15년 납 정도를 가져가면 돼요. 아니면 7년 납, 10년 납, 15년 납. 그럼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가운데 걸 선택해요. 항상 우리는 세일즈 할 때 그렇게 가져가야 돼요. 세 가지를 무조건 준비하세요. 왜?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고객이 20만 원을 한대요. 근데 7년 납, 원래 7년 납을 하려고 했던 고객이야. 근데 내가 어차피 그냥 20만 원 할 거 7년, 10년, 15년을 준비해서 다 세 개를 비교해줘요. 그럼 납입하는 금액이나 나중에 연금 받는 금액이 10년 납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10년 납을 선택해요. 그렇게 내가 20만 원짜리 하나만 그렇게 준비를 해도 50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50만 원. 그럼 50만 원 벌려면은 지금 최저시급 만 원 안 되잖아요. 50시간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 한마디 설계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영업 팁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클로징을 하시면 되고 견해는 사실 그냥 이 자료 하나만 쓰셔도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고 그래서 딱 2시간 딱 걸렸네요. 여러분들이 저는 설명을 하면서 해가지고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저처럼 이거는 왜 해야 되고 이건 왜 해야 되고 설명을 하진 않잖아 고객들한테. 그러면은 그냥 이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오늘의 종신 클로징 하는 데만 제가 실제로 유준이 쪼이랑 나가서 해보니까 딱 1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네, 딱 1시간 10분. 이 안에 다 녹여내는데 1시간 10분 정도 클로징 해가지고 이 정도 임팩트 주고 우리가 오늘의 종신에 대해서 컨셉 세일즈 할 수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부는 무조건 내년부터는 오늘의 종신으로 갈 겁니다. 네, 그 핵심에서 그렇게 하고 강의가 원래 1시간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드네요. 2시간 그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요 자료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 이 자료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쉽게 활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계약들, 좋은 계약들 그리고 유지가 잘 되는 계약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이거 문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화법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보장 상담이 있고 재택 상담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보장 상담은 진짜 너무 쉬운 상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한테 재테크 계약을 받잖아요. 그럼 보장은 그냥 알아서 계약을 해요. 왜? 우리가 이런 RP를 쓰잖아요. 3층 석탑 이거 제가 만든 RP인데 요거 다 쓰시잖아요. 대부분 단기, 중기, 장기, 단기, 중기, 장기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탱해주는 게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3층 석탑을 쌓아가는 게 본인 당사자고. 그 기둥이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보장이라는 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재테크 계약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기둥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메리츠 보장 분석 돌리면 무조건 부족한 게 나와요. 그걸로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이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튼튼한 기둥이 필요한데 지금 이 기둥이 있긴 한데 지푸라기로 만드셨다. 이거를 조금만 시멘트질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냥 10만 원? 아니 왜냐면 재테크 계약을 2, 30만 원 했으니까 10만 원 계약은 그냥 해요. 저는 보장 받을 때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보장부터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막 엄청 설명하고 이러면요 나중에 재테크 계약을 못 받아요. 근데 재테크 계약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은 보장 계약은 그냥 받을 수 있어요. 뭐 5만 원, 10만 원 이런 거 부족한 거 채워주는 거. 그 보장 화법을 다 잘 쓰시니까. 그리고 상담을 딱 시작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이 뭐가 궁금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스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고객이 연금